7월 25일 법률방송 러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에 취임했습니다. 문 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이라는 3대 검찰상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강조하며 검경 수사권 조정 논란 등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제 갈 길을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순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문무일 총장이 취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취임한 지 76일 만입니다. 오늘 오후 5시 열린 취임식에서 문 총장은 검찰의 기본 책무와 검찰 본연의 임무를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 가치와 법 질서를 수호하는 데 검찰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부정부패와 사회 구조적 비리 수사에 엄중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매우 저조하다며 뼈를 깎는 반성을 아울러 요구했습니다. 내부 비리, 정치적 중립성 미흡, 과잉 수사, 반성하지 않는 자세 등을 언급하며 검찰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 검찰 수사와 결정에는 검사만이 관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원칙과 정신을 국민에게 자신 있게 내보이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 총장은 그러면서 총장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든든한 반석이 되고 버팀목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검찰 본연의 역할을 강조한 오늘 문무일 총장의 취임사는 청산돼야 할 적폐, 개혁 대상으로 몰렸으면서도 적폐 청산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검찰의 이중적 위상에 대한 고민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에 이어 법무부가 내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하는 등 검찰 조직에 인사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미 협의를 거쳐 인사안의 윤곽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인사는 1년 7개월 만에 검찰 정기 인사인데다 안팎에서 검찰개혁 요구가 거센 상황에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검찰개혁 5대 과제를 주제로 한 보고서를 어제 발간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고 의미와 과제는 어떻게 되는지 민변 사무처장 김준우 변호사 모시고 얘기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좀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5개 과제 보니까는 우선 공수처 설치를 제일 위에다 올려놓았던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네,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줄여서 이제 공수처라고도 하고 고비처라고도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 과제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고위 검찰들의 비리 혹은 고위공직자들의 비리가 이제 국정농단 사태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가장 담겨 있는 이제 안이라고 생각해서 가장 먼저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공수처 설치 이건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차관 이상급의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 수사 범위는 이제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뭐 직무유기죄라든가 직권남용죄라든가 이제 공직과 관련된 혹은 이제 뇌물수수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들에 한정해서 수사 범위를 좁혀 넣어서 특별한 이제 처를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장은 대략 뭐 한 차관급 정도가 될 것이고요. 특별검사관 20명 정도 배치가 되고 그 밑에 수사관 정도가 설치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검찰이 기존에 갖고 있던 권한을 내서 별도의 독립 조직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차관 이상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은 일선 검사들, 검사장급이 아닌 검사들은 수사 대상에서 빠지는 건가요, 그럼? 네, 뭐 일단 1차적으로는 최소한의 조직 규모 자체가 처음엔 작게 시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만 일단 섬세하게 촘촘히 살펴보는 것에서 조직이 시발을 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공수처가 일단 설치되면은 얻을 수 있는 뭐 기대나 효과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에 이제 뭐 왜곡되거나 편의적으로 기소를 하는 이제 편향들을 좀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거 중에 하나가
공수처가 검찰보다 뭐 정치적이지 않을 거란 보장이 어딨냐, 더 정치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옥상호가 아니냐, 이런 반대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 검찰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네. 한 축으로 보면 결국 청와대를 기점으로 해서 인사권을 가지고 무기로 흔드는 네. 그런 것 때문에 정치화되는 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공수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서 공수처장 후보를 선출하도록 이제 통상 이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는 공수처장의 책임하에서 책임 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옥상옥이라는 건 이제 수사 권한이 전반적으로 커진다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검찰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일부 직무를 떼는 거기 때문에 수사 총량이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차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 비리는 공수처에 전담을 하고 검찰은 그 부분에서 손을 떼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일단 일차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해 볼까요? 이게 뭐 한 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고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어떤 단계까지 생각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세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게 이제 워낙 오래된 난제이고 이제 예전에 뭐 그 참여정부 시절에도 이제 한번 이제 합의가 되었다가 이제 진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2011년에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다소간의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 권한이 좀 똑바로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좀 형사소송법에 손을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문제는 이제 단순히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뗀다고 해서 경찰의 수사 권한이 무작정 확대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위원회라든가 이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 좀 더 강화되는 것이 함께 보강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오늘 임명이 됐는데 뭐 국회 인사청문 서면 답변서에서 재판 없이 판결할 수 없듯이 수사 없이 기소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수사와 기소는 영미 같은 경우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기본적인 이제 골자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외정 시절이나 이승만 정권 시절에 워낙 경찰이 좀 왜곡된 파행적인 반인권적인 행태가 많았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하에 두었던 연원이 있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국가가세하는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경찰에서 수사받나 검찰에서 수사받나 그게 나랑 뭐 무슨 차이가 있냐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검찰이 더 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보통 이제 최순실 씨 같은 분들이 이제 검찰에 바로 출두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대부분의 범죄는 사실은 경찰로 바로 가서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경찰이 어떻게 인권 친화적인 수사를 하도록 시스템을 만드느냐가 더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일반인들이 검찰한테 직접 수사받을 일이 별로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법무부 탈검찰화도 5대 개혁 과제로 뽑았는데 법무부에 검사들이 있으면 안 되는 이유 이거 뭐가 있는 건가요? 뭐 검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보다는 법무부가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법무행정이라든가 인권국이라든가 또 교도행정이라든가 이게 출입국 관리 업무는 이런 건 사실 검사랑 별 상관이 없는 업무인데 검사의 좀 승진 자리로 왜곡되게 법무부가 그동안 운용되었던 것이 좀 차제에 혁신하고 정상화돼야 되는 그런 기조에서 좀 말씀드리고 있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공수처 설치도 그렇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그렇고 법무부 탈검찰화도 그렇고 뭐 하나하나가 만만치 않은 과제인데 검찰 개혁 관련해서 내일 좀 더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임 변호사님. 박영수 특검이 세기의 재판으로 칭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선고를 이제 안방에서 TV 생중계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대법관 회의를 열고 주요 재판 TV 생중계를 허용하도록 법원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국민 알 권리 차원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공판 모습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어떤지, 재판정에서 무슨 말을 할지 온 국민의 이목이 쏠린 재판. 재판부는 그러나 재판 시작 전 약 1, 2분간만 촬영을 허가하고 공판 자체의 촬영이나 중계는 불허했습니다.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에 한한다고 규정한 대법원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대법관 회의를 열어 이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1, 2심 주요 재판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용하도록 규칙을 바꾼 겁니다. 공개 여부는 피고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적 이익 등을 감안해 재판장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로 예정된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과
10월쯤으로 예상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선고 공판도 TV로 생중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의 즉각적이고도 즉시적인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김효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과 관련해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내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습니다. 제보 조작 사건으로 국민의당 현역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이용주 의원이 구속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제보를 직접 전달받은 만큼 제보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전기요금 누진제가 헌법재판소로 갔다고 하는데 이게 뭐 어떤 내용인지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제기된 소송인데요. 네. A씨가 지난해 11월 전기요금이 과하게 책정됐다면서 한전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낸 건데요. 네. 지난해 7월 한 달간 사용한 전기 525kW에 대해서 한전이 부과한 12만 8,565원의 요금이 너무 과하다. 네. 6만 8천 원밖에 못 내겠다며 소송을 낸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네요. 그런데 군산지원에 낸 소송이 어떻게 헌재까지 가게 된 건가요? 네, A씨는 소송을 내면서 네. 한전의 현행 요금 부과와 공급 계약 체계에 대한 위헌 법률 제청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네. 위헌 법률 제청이요? 네, 한전이 기본 공급 약관에 따라서 누진제를 적용하고 요금을 부과하는 건 계약 네. 자유의 원칙과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 한마디로 헌법 위반이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뭐 계약 자유의 원칙은 전기 사용자의 동의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뭐 요금 약관을 만들었다 이런 거 같은데 법률 유보의 원칙은 뭔가요? 네,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는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네. 제한 또는 부과할 수 없다는 원칙인데요. 네. 전기요금은 흔히 전기세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일 정도로 네. 준조세, 즉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그런 세금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네. 세금은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국회도 아닌 이 한전이 전기요금 약관을 정한 건 법률에 위배해서 국민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이런 논리입니다. 네. 뭐 듣고 보니 그런 거 같기도 한데 전기 요금과 관련된 법이 뭐 어떤 조항이 있나요? 네, 전기사업법 제16조 1항인데요. 네. 해당 법 조항은 전기 판매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 요금과 그 밖의 공급 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조항이 위헌이라는 게 A씨 측의 주장입니다. 네. 법원 판단은 어떤가요? 네, 전기는 일상생활과 연관돼 있고 네. 국민 생존권과도 직결된다. 네. 요금이 불합리하게 책정될 경우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어서 본질적인 사항은 국민의 대표인 입법자가 정해야 하는 게 맞다는 게 이제 해당 법원의 판단인데요. 네.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네. 군산지원은 이에 따라서 해당 전기사업법 조항에 대해서 네. 헌재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건가요? 네, 지난 1974년 12월부터 시행됐는데요. 74년이면은 1913년 이른바 1차 석유 파동 그 다음 해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1차 석유 파동 여파로 원유값이 오르면서 네. 공장에서 쓸 전기가 부족해지자 네. 가정용 전기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도입된 건데요. 네. 이때 도입한 게 40년 넘게 이제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산업용 전기는 가정용 전기에 비해서 요금 자체가 싼 데다가 네.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 백화점이나 이제 상가 등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도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요. 네.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 한마디로 뭐 국민이 봉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참고로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전력 사용량의 이제 55.4%는 산업용, 일반용은 25.1%, 가정용은 13.1%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전기 과다 사용 억제와 형평성 그리고 이른바 보편적 전기 사용권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전기요금,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정말 궁금하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갑질 논란을 빚은 정우현 전 미스터 피자 회장을 150억 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주에게 이른바 치즈통행세를 부과하고 가맹점 탈퇴업주에게 보복을 가하는가 하면 친인척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전 회장은 자신의 초상화를 회사 돈 9천만 원을 들여 그리게 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검찰총장 친위대로 불리며 각종 범죄정보 수집 및 분석을 담당해온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전면 개편될 전망입니다. 대검은 오늘 범죄정보기획관실 수사관 40명 전원에게 원대복귀 지시를 내리고 사실상 업무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죄정보기획관실은 그간 정부와 국회, 기업 등에서 광범위하게 수집한 정보를 검찰총장에게 직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명 수사를 하는 조직 구조 때문에 검찰총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키우고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국여성변호사협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검찰도 여성 비율을 고려한 인사로 진정한 양성평등의 이정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변회는 전체 검사 2,128명 중 여성 검사가 29%인 617명에 달하지만 고검장 중 여성은 한 명도 없고 검사장은 단 한 명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순혈주의를 타파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초대 조정위원 10명을 위촉했습니다. 이영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등 6명의 변호사 조정위원과 회생 및 파산 사건 교섭 지원 조정위원 4명입니다. 회생법원은 신문기일 전에 조정을 거쳐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합의안 도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7월 25일 법률방송 로어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